예, 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5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앞서서 기본이 되는 우리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 우리 연말정산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족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 회계편 레시피 연말정산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참조하시기로 하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동거 요건이 있는데요. 그 기본공제 대상자를 한번 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기본이고요. 직계, 존속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양가족이 됩니다.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 자매 뭐 이런 부양가족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동거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금액 요건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득금액 요건 있습니다. 자, 동거 요건에서는 직계 존속만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형제 자매는 반드시 주거를 해야 됩니다. 동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위탁아동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장애인이 된 날이 속해져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요건에 있어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라든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 금액 500만 원 이하는 소득금액이 얼마냐 하면 150만 원이 됩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이니까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일시 퇴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형제 자매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해야 되고 과세 연도 중에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요약을 했는데 자,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자,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공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1인당 150만 원이고 본인은 무조건 공제, 배우자는 누가 배우자냐? 법률상 배우자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가족도 범위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부부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 60세 이상의 자만 의미합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은 20세 이하를 의미하고 있고요. 20세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나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분들이 부양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양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기억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예외, 소득금액에 대한 100만 원 이하에 대한 조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는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500만 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소득금액으로 따지면 소득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100만 원 이하인데 15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이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범위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겁니다. 모두 합친 걸 소득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자,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인데 특히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다 보면 거기에 연금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사례로 보면 2020년 연세 90인 할아버지가 사망했다.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대부분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사망일 전날 기준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20년 소득금액이 제로고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대상자는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복공제 적용 시 어떻게 되느냐? 공제 대상 가족을 알 수 없을 때는 배우자 공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이고요.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소득금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준이 있는데 요 기준을 기억을 하시다 보면 무조건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죠? 납세자가 선택해서 선택하는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고 중복 적용했다면 세무서에서 요 순서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자, 어머니 연세 60 이상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즉 소득금액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남 직장 다니고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장남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어머니는 배우자 공제 대상입니다. 누가 공제 받아야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부양가족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중복될 때 누가 공제 받을 거냐 하는 문제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형과 동생입니다. 아버지 안 계시는데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이고 모시고 삽니다. 둘 다 직장 다닙니다. 자, 형의 입장에서는 부양가족이고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입니다. 형과 동생 중에 누가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누가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공제한다. 즉 선택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선택사항입니다. 가족끼리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그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이지 단체의 대표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 단체는 종합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격 없는 단체를 거주자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공제는 요건 충족 시에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하시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즉 만 70세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한 명당 100만 원 공제를 합니다.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한 명당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있는 세대주.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연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요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다른 조건 필요 없이 무조건 공제. 배우자가 없으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 소득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동시에 적용될 때는 둘 중에 큰 금액, 즉 한부모 소득 공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중복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여성이고요, 남편이 있는 여성이고 장애가 있고 나이가 70이다라고 하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공제까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인 장애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나이에 상관없이 150만 원 적용이 될 거고요. 추가공제에서는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한 명, 두 명 해서 처리가 되게 되는데,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으로서 20세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녀자 공제가 있죠. 이게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라든가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부분, 2번 3번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근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월세세액공제도 근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우리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본인 명의로 된 것만 적용이 되고요.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이 부분은 근로소득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죠. 사업소득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관련해서 적용되는 부분 요약을 해보면, 공제부금 가입 시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분과 16년 1월 1일 이후분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가 이전에는 모든 대표자가 적용이 됐고요. 이후에는 개인 대표자, 개인 사업자 대표자가 적용이 됩니다. 자, 공제할 대상 소득 금액은 2015년도 이전에 가입했을 때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고 16년도 1월 1일 이후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12월 3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즉 16년도 1월 1일 이후 개정된 범위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년도 이전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거고 16년도 이후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건데 사업소득금액을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이제 15년도 이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년도 이전에 가입했던 분은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금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소득금액으로 가면 이게 축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도가 축소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요약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7세 이하는 안 됩니다. 7세 미만은 안 되고요. 7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 명은 1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일 때 30만 원 플러스 한 명당 30만 원입니다. 출생 입양세액 공제.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이면 30만 원, 둘째이면 50만 원, 셋째이면 7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오로지 아들, 딸을 의미합니다. 직계 비속의 범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을 때 기본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받을 건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는 자녀에 대한 범위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산 입양세액 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을 했다라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나오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나이 순서에 상관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출산,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녀가 2명이 있었다. 라고 하면 2명이 있고 추가로 이제 출산을 했다. 출산을 1명 했다. 2020년도에 1명 했다라고 하면 이 출산한 이 자녀는 셋째가 됩니다. 그죠? 셋째가 된다라는 거죠. 셋째 자녀이기 때문에 7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70만 원이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나이 순서 상관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들 자녀 수를 전체 포함해서 순서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고 의료비와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적용이 배제되고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세액공제도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만 적용이 됩니다. 자,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는 13만 원 적용이 되고요.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7만 원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7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에서 백두무역상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부양가족 명세에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기부금,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에 보면 보험료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개인조정에서 소득 금액이 다 끝나서 조정계산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을 하시면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자료를 불러옵니다. 자, 11번 자기조정에서 1100번 백두무역상사 관련되는 정보를 불러와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1번 해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등록을 합니다. 51번 한라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보면 상호 법인명 관련되는 부분은 본인의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합니다. 그리고 총수익금액 급여액이 되겠죠. 과세소득 급여가 5,500만 원이면 5,500만 원 입력하면 필요경비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2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98만 원 결정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시고 저장한 다음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갑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가서 부양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해서 본인, 배우자, 부친, 자녀 둘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인적 공제에 대한 기본 정보들은 계속해서 우리 백두무역이 2019년도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2019년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CF4 전년도 인적공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신 다음에 인별로 지출액 명세에다가 관련 그러니까 소득공제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경우에는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험료 부분 보시면 하단 부분에 1번 보험료, 2번 의료비, 3번 교육비, 4번 기부금, 5번 신용카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별 구분 코드는 F2번을 눌러보시면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장애인 보장성 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국세청 자료냐 기타 자료냐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고, 의료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별 구분 쪽에서는 F2번을 눌러서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마찬가지고요.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F2번 통해서 종류별로 기부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부양가족별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시는데, 우리 그러니까 자녀 중에 100AA라고 하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99년생인데 21살이 됐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우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그러니까 교육비나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인적공제사항에 자녀를 등록하신 다음에 관련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지출액 반영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적소득공제 탭에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그 밖의 공제 관련되는 탭으로 자동 반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탭으로 연금저축 쪽으로 갑니다. 우리 정보에 보시면 398페이지에 연금저축, 본인 연금저축 가입했죠. 500만 원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가입한 부분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부분이고 소득공제 금액으로 연간 72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납입금액의 40% 기준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제 탭이 있습니다. 특별공제는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관련되는 부분인데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로 더 납입을 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공제 금액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300만 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 가입분으로 해서 300만 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 자, 등록을 하면 300만 원 등록을 하면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도 금액이 2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제가 적용을 했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명세 탭에서 그러니까 총급여 관련되는 정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세액 감면 쪽으로 갑니다. 세액 감면 쪽에는 우리가 근무처 관련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자신고할 때 이 부분이 오류 멘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그러니까 100% 할 거냐, 80%, 120% 할 거냐, 이 부분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1에 가시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F7번에 있는 연금저축 월세 등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세액공제를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공제는 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2로 갑니다. 세액공제2로 가면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부금은 F8번에 기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 버튼을 통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탭에 있는 월세 세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되는 정보 있으면 이 부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 종합소득 신고서로 가서 이 내용을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신 다음에 네 번째 탭에 소득공제 명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 앞에서 등록했던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그 F8 그러니까 부표 한도 계산 부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 금액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관련되는 부분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
그러니까 한도 적용에 있어서 2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뭐 300만 원을 적용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오류에 대한 한도 적용 오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우리 종합소득신고서에 있는 소득공제 명세로 자료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계산 탭으로 가면 8번째 있는 계산 탭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세액공제 명세서 쪽에 F7번을 눌러보시면 명세서 쪽에 보시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나 교육비 관련되는 세액공제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가 성실사업자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하단 부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근로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세액공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F7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불러와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득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말정산 관련 교육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실무였습니다.